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저는 여기 칠레 남부의 그 푸유후아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 마을이고요. 여기서 벌써 이제 5박째 하고 있고, 이 영상 촬영 끝나고 편집 끝나면 바로 이제 체크아웃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파타고니아에서 한 달 정도, 길어봤자 한 달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2달 살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이 파타고니아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는 와서 보고 느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가가 좀 비싼 측면이 있는데 열심히 이제 세이브하면서 지내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파타고니아에서 지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한국이라든가 어 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과는 또 다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북유럽을 못 가봤는데 북유럽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살인적인 물가에 비해서는 여기는 그나마 나은 편. 하지만 여기 물가는 한국보다도 훨씬 비싼 물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월 중순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 축제, 브라질 카니발 축제를 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장이 빠지면 제가 뭐 영상을 만든다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인터넷 환경이 좀 좋은 환경인 곳에 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요. 영상 찍고, 아무래도 오지다 보니까 대중교통도 거의 없고 그런 오지다 보니까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 작은 마을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인터넷이 끊기거든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라이브를 하면은 주로 이제 제가 그 독거투지를 촬영하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라이브에서 먼저 다 하거든요. 길이가 좀 길긴 한데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거투자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정제해가지고 주식 얘기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일단 환율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미국 국채 금리, 시장 금리,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뭐 전방적으로 이제 때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이야기가 돌았는데 나중에 그 이제 부인하긴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어 공약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바뀌고 있어요. 뭐 코인도 그렇고 이민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았는데 조금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세게 강한 남자 스트롱맨으로 그렇게 나섰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그게 좀 예상이 됐었고, 제 영상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설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시장의 우려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기대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기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과열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예측들이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인데 지금이 1월 11일인가 그럴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 한국으로는 토요일 날 밤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런 분위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되게 하더라고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유가 상승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강세가 되고 있고, 코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아니 지금 월가라든가 여의도 증시 전문가들 했던 이야기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달러는 강세가 된 게 아니라 약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는 계속해서 시추금 같은 것들 바이든이 그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서 못 뚫게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 다 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유가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시장 예상하고는 또 반대로 가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를 사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코인도 확 올랐다가 다시 이제 쭉쭉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예측했던 것과 완전히 지금 다르게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재밌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트럼프는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의견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그거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가 약세, 그 달러 약세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그때 그 발언이 달랐어요. 강달러를 좋아한다 얘기하는 적도 있었고 그때그때 말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플레를 억제하려면 강달러가 더 중요하죠. 지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지표들 보면은 경기도 조금 과열된 측면이 좀 조금은 있고, 그리고 GDP 같은 거, 그리고 고용도 생각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와서 지금 저도 약간 멘붕인데 왜 이렇게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지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민자들을 이제 막아가니까, 왜냐면 바이든 후반기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 좀 막기 시작했잖아요. 하반기부터 워낙 이제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뉴스도 굉장히 많이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이민자들을 좀 막았는데 그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무튼간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달러가 중요하거든요. 그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이 그 재선을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잖아요. 이거를 트럼프는 당연히 반면 교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정책을 펼칠 거란 말이죠. 코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인들이 의외로 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금액으로 볼 때는 미국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뭐 여행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는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좋다. 나는 코인도 좀 갖고 있다. 주식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12월 달에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자체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하나도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뭐 코인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직을 4년간 이제 단임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코인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코인을 강하게 밀고 간다는 거는 또 그것도 인플레를 촉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크게 막 코인을 막 올릴 것이야, 헤게모니를 지게 할 것이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냥 전 정권들, 전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코인을 조금 이렇게. 근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정부 때 제대로 코인이 그 제도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제대로 이제 가격을 폭발시킨 장본인은 바이든이라서 생각이 들어요. 가격 자체가 한 뭐 2만 불도 안 되는 수준에서 지금 뭐 10만 불까지 찍고 지금 한 9만 3천, 3, 4천 불 하는데 한 7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7배, 6배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야 4년 동안 600%나 올려놓은 바이든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여러분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바이든한테는 감사해야 되는 것 같고, 뭐 아무튼간에 코인은 계속해서, 저는 어떤 의견이냐면, 코인 시장이 사라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까지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폭발해버렸던 그런 측면은 있죠. 그래서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제가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그 트레이딩 하면서 많이 다쳤을 거라 생각해요. 그 사이에. 제가 알기에 저점이 16,000불이었는데 지금 뭐 94,000불까지 오는데, 그걸 온전히 그냥 홀드하는 사람들, 저점에 사가지고 홀드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미국이 한 3%대 물가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2, 3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GDP가 3% 정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막 2%대, 뭐 1%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기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 그 욕심이 많은 거고,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골디락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있기가 쉽지가 않죠. 시장이 너무나 이제 많은 기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증시라든가 여러 시장들의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너무 빨리 들어갔고, 요즘에 개인들이 이제 시장에 많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빨라졌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정권의 문제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옐런은 그거에 대해서 12월 11일 뉴스를 제가 놓쳤었는데, 재정 적자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옐런이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옐런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GDP는 뭐 너무 심각하게 올려놨었고, 그런데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좀 2%까지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옐런은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그게 지금 그 부작용들이 이제서야 정권 말기에 서서히 전 정권 탓을 해도 돼요. 트럼프는 어느 정도 올 때는, 물론 이제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과열 상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즉위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안 좋죠. 기분이 좋지가 않죠. 게다가 이제 물가와 함께 그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시장 금리가 맨날 그 트럼프는 파월한테 금리 내려라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금리까지 올라가 보니까 진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강달러 유지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금리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금리라는 거라든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바이든 정권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부동산을 잡은 대통령이 역대 없었잖아요. 부동산을 잡으려면 키워드는 뭐냐면은 미국이 돈을 푸느냐 줄이느냐, 그거에 달려 있거든요. 미국 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연준 하기에 달린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연준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2022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여기도 빠졌고 다 빠졌어요. 올랐다가 다 빠졌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부동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수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오히려 펼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CR도 하나도 안 먹힌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한테, 우리나라 대통령들한테 뭔가 부동산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연준을 그냥 바라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가장 많이 풀고 땡기고 할 수 있는 그 연준이 부동산을 가격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5%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TLT도 사서 모으라. 잘됐다. 더 사서 모아서 저가서 사서 모아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4.7이 넘어간 상태죠. 시장이 너무 겁이 많은 것 같고, 요즘에는 그냥 쏠림 현상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막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 심리가 쓰면 막 우르르 올랐다가 또 빠질 대로 훅 빠지고, 그리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다 셀 해버리니까 또 알고리즘 매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고, 이런 비이성적인 그런 현상은 제가 보기엔 한 2017년, 18년 그때쯤 제가 투자를 막 미국 시장에 할 때쯤부터 뭔가 이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 저같이 이제 뛰어드신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예요. 초창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온 것 같고, 2020년 이후로 미국 주식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돈을 정말 보려면은 그때 초창기 때 오셨어야죠. 오히려 저는 17년에 들어오면서 15년 때 그때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안 들어오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삼성화재 같은 거 2, 3천 원 할 때 지금은 2, 3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올라가, 100배가. 이제 그때 당시 가치 투자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진짜 큰 돈을 많이 버셨죠. 아무튼 간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채권 시장은 2020년대 이후부터 변동성이 심했던 것 같고, 주식 시장은 2018년, 17년 이때부터 이제 심해진 것 같은데, 채권 시장이 그렇게 지금 강세가 되는 가장 큰 그 변동성이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개인들이 이제 TLT 같은 그런 ETF도 있잖아요. 뭐 TL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ETF들이 많은 것 같은데, TLT만 해도 시총이 한 100조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그런 단타 그런 그 ETF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은 한번 사면 그냥 사놓고 나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이 쭉 갖고 가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개인들이 ETF 그 TLT 같은 것들 뭐 더블로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TMF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교란이 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채권을 주식 단타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20년 전에는 그런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8% 정도까지 지금 육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가 3.6%대까지 떨어졌던 거, 그런 것들도 큰 이유가 있었고, 또 바이든이 만기 연장을 좀 독려했었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죠. 대통령은 바뀌어 버렸고 이제 금리는 다시 4.8%까지 올라간 상태고, 지금 또 3월 결산이 이제 미국 은행들 3월 결산인데, 3월 결산이 되기 전에 이제 실적이 4월 달부터 나오겠죠. 그 전에 이제 3월 달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돌면서 또 SBB 사태 같은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재작년 2023년 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죠. 그때 이후로 미국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훨씬 더 악화가 된 상태예요. 공실은 더 늘어난 상태고, 많은 그 임차인들이 신축에 다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뉴욕에 가면은 그 다리미 빌딩이라고 있어요. 다리미 플랫 아이언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런 그 빌딩이 맨하탄 한복판 30번가였나? 30번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한인타운 아래쪽, K타운 아래쪽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한 120년은 됐던 그 건물이고, 그리고 1989년도에는 그 건물이 뉴욕 랜드마크로 이렇게 선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유수하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2020년부터 임차인이 다 떠났어요. 아무도 이제 거기에서 그 저거 하지 않는 그런 건물, 텅텅 빈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전에 2018년도에 신한자산에서 그걸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완전 헐값에 진짜 얼마 안 되는 금액에 2023년도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새로 산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레지던스, 그 큰 건물에 고급 레지던스를 지어가지고 40가구가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그 수많은 그 뉴욕의 그 빌딩들이 거의 공실률이 2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건물들이 이제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마이너스 7, 80%, 90%까지 그렇게 떨어진 상태고, 그나마 이제 플랫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맨하튼 중심과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저도 정말 자주 지나갔던, 왜냐면 32가에 제가 다니던 학원이 있었거든요. 정말 자주 지나갔던 곳인데, 그 외곽에 있는 뭐 퀸즈라든가 뭐 브루클린이라든가 뭐 뉴저지에도 빌딩들 좀 있죠. 뭐 그런 것들은 답이 없는 거죠. 브롱스 이런 데는 말로 못하고. 근데 이게 다 뉴욕이잖아요. 뉴욕 바깥에 있는 곳들, 뭐 저기 뭐 엘라바마라든가 오클라호마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거기는 인구도 많지 않은 곳들인데 빌딩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새로운 그 임차인을 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런 그 오래된 건물도 이제 부셔가지고 새로 이제 지어야 되는데,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맨하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10조짜리를 30조 들여가지고 이제 했을 정도로 공사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1,000억 들여서 지을 건물을 3,000억 원 들여서 지금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하게 되면은 야, 빌딩들은 정말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달러 원 환율이 1,470원대잖아요. 저가 1,400 초반에서 대부분 80% 정도를 달러 갖고 있던 거를 2017년부터 1,130원, 50원 하던 때 갖고 있던 거를 정리를 했고, 나머지를 20%된 거를 1,470원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 원화 상태이긴 한데, 이게 사실 1,400원 초반에 그 정리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그 계엄 사태 터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달러 원화가 진짜 너무 약해져가지고 손해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탄핵 같은 것들이 절차가 하나하나 이제 해결이 되고, 헌재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라질 일시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이벤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뭐 유튜버 중에서는 그렇게 원화 강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증시 유튜버 중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래서 제가 본전을 찾고 1,400원대 이하에서 다시 달러를 살 때는 아마 뭐 3월 2, 3월 정도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좀 따뜻할 때쯤 되면, 아마 한국에 있을 때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카니발이 3월 4일, 5일, 6일, 8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이면 저도 이제 다시 달러로. 확실히 원화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불안해. 이게 약간 세컨 티어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화를 갖고 있다는 게, 오래 갖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저는 거의 9년 가까이를 달러만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달러를 점점점 보유 비중을 늘릴수록 달러가 진짜 안전자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뭐 달러가 위기다, 어렵다, 그래서 코인이 대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있었고, 달러의 종말, 달러의 위기 이런 얘기들은 2, 30년 전에 있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랑 무역 적자 때문에, 쌍둥이 적자 때문에 망한다, 뭐 달러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이 2, 30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달러가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러는 대체제가 없는 그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코인이 뭐 대체제가 된다고 하는데 뭐 어림없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470원대에서 달러와 환율이 움직이고 있긴 한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1,500원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적당할 때 사서 적당할 때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말 귀신같이 모든 트레이딩을 막 맨 바닥에서 사가지고 맨 꼭지에서 파면 진짜 나이스하고 100점짜리긴 한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인 거고 저도 신이 아니고 여러분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버는 중위험 중수익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잘 버티고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시세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죠. 자, 이번에는 그 대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론과 트럼프가 언젠가는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부딪힐까요? 저는 중국 문제에 있어서 부딪힐 거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생산에서도 30% 정도가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이 중국에서의 생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좋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단차라든가 품질 문제가 더 적다는 이야기들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계속해서 그걸 늘려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 1위가 지금 테슬라 모델 Y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현듯 모르게 은연중에 지금 중국 자동차를 지금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머스크가 자주 중국에 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공을 엄청나게 잘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일론 머스크는 반대의 의견들을 조금씩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매출의 30%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파들이 북풍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처럼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거를 바랍니까? 북한 같은 완전 최빈국인데 뭐 니카라가 뭐 미얀마 이런 나라들보다 못한 나라인데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그런 게 먹히기 때문에 지지 세력들이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극우 세력들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지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뇌가 된다는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프레임을 똑같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이제 적대국으로 해가지고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그게 이제 우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실질적으로 진짜 무서운 존재가 됐죠. 중국에 대적하는 G2가 됐고 미국 GDP의 7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국가가 됐고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의 GDP의 70% 정도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진짜 무섭죠. 무서운데 대한민국 그 북한의 GDP가 얼마나 되지? 제가 그거를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무슨 그 저게 되겠어요. 전혀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안 됩니다. 뭐 모든 그 군사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해봐도 전혀 이제 위협의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튼간에 중국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면은 미국이 충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 그 엄청나게 무역 전쟁을 했었잖아요. 통화 전쟁, 무역 전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트럼프가 막 중국을 때렸는데 결국에는 중국을 때리면서 관세 높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파월이 좀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뭘 했었냐면은 그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미리 안 좋아질 걸 보고 미리 금리 인하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중국도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해진 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7년도 18년도에 팔던 중국의 물건들의 경쟁력이랑 지금 2024년에 2025년이죠. 25년에 팔고 있는 그 물건의 경쟁력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나중에 그 CES 이번에 상품 그 중국이 갖고 나온 것들 출품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 두 정당 모두 다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하기 정말 최대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뭔가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에 대한 뉘앙스들을 세게 이제 밀고 나갈 텐데 그러면은 일론하고 부딪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게 일론과 트럼프가 이렇게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테크 기업들이 다들 친중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뭐 팀쿡도 중국에 자주 가잖아요. 이 아이폰 생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판매도 한 20% 이상 정도가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대 생산 시장에다가 거의 최대 수준의 그 판매되는 그런 시장이, 물론 점점점 이제 그 판매량이 이제 뭐랄까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랑 그 애플의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애국 소비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중국 전기차와 그 스마트폰의 자생력이 경쟁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차선이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현상들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그 두 회사 다 지금 할인 판매를 엄청나게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판매량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본 게. 근데 올해 과밍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이폰 생산량이 글로벌리 10% 정도에서 15% 정도가 하향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하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미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아이폰 생산 라인 그 협력사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얘네들로부터 그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받아들인 그런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공산품의 40% 이상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라인이 뭔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그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타격을 받는 게 또 월마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중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25% 정도의 매출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고,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오히려 그 맞춤형 상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바이든부터 시작해 가지고 트럼프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